네, 은율은 일정 장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정을 체크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이번 주에도 저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오는 20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마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많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도전에 좀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새로운 유통 트렌드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월마트는 기존의 오프라인 대형 매장을 유지하면서도 온라인 쇼핑을 좀 강화하는 이런 두 개를 함께 잡는 전략을 취한 바가 있었죠. 그 결과 보이시는 것처럼 월마트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상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는 20일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실적을 좀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한 기업의 실적을 넘어서서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한 만큼 월마트가 연말 쇼핑 시즌에서 얼마나 큰 수익을 거뒀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월마트의 실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역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월마트의 CFO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미소매협회의 CEO 역시도 관세는 결국 미국 가정에 좀 부담을 크게 안겨줄 것이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또 월마트의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으며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정치적 성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시장을 융합하는 전략을 잘 취해서 전자상거래 시대에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과 경제 환경, 정치적 변수 등으로 월마트의 미래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캘린더 통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월마트 실적 발표는 20일 있을 예정이고요. 이 독일에서 1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 EU에서 12월 건설 생산 MOM 기준으로 자, 그리고 미국에서 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나오고요. 1월 선행지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점 제가 지난주에 체크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YOY 기준으로 수입도 동시에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최종 버전 그리고 소비자 기대지수와 더불어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 MOM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을 쉬고 월요일에는 EU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와 더불어서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그리고 독일에서 2월 IF 기업 환경 지수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휴장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하는 금통이 있는데 이 하는 금통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슈로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국에서 12월 주택가격지수 MOM 기준으로 그리고 S&P 코어로직 주택가격지수 YOY 기준으로 댈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지수와 더불어서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그리고 12 소비자 지수까지 함께 발표가 되니까 미국의 주요 경제 일정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 있을 예정이고요. 미국에서 1월 신규 주택 매매 MOM 기준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 잠정치 발표될 예정입니다. 4분기에 관련해서고요. 개인 소비와 더불어서 1월 미결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MOM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슈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하는 금통위 이야기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금통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이죠. 일단 미국의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이 회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에서 4.5%로 동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과거보다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목표치인 2%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죠. 또한 경제가 강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2%라는 목표치로 지속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긴축적인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면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5%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FOMC의 금리 동결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이번 2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경제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실제로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0.1%만 증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금리가 2.2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 1회씩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통화 결정에 좀 부담이 계속해서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번에 내리게 될 경우에는요. 원달러 환율 상승하겠죠. 상승으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를 띨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는 성급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 상황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예정된 다음 금통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국은행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야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9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8%에서 1.6%로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9%였거든요. 여기에서 0.1% 정도 더 상승한 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번 섞어보자면 경제 성장 둔화와 동시에 물가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지난달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였는데 여기에서 1.6에서 1.7%로 낮췄습니다. 주요 요인 살펴보자면 정치적 불확실성 플러스 소비자 심리 위축 플러스 수출 둔화 우려 때문이었죠.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고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번 2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지 여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려나기도 했었던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지만 리서치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AI 서버 전 세계 출하는요, 전년 대비해서 28% 가깝게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증가율이 46%였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좀 낮긴 합니다. 28%라는 숫자가. 그렇지만 중국 딥시크 충격에도 불구하고 AI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이거를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는 25일 장이 마감한 다음에 엔비디아가 좀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성적표를 공개할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 전체 매출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1924억 4천만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이었던 매출 1235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이런 낙관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 역시도 엔비디아 실적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시장의 전망치 그리고 그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의 4분기 매출은 자체 가이던스인 375억 달러보다 높은 38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월가에서 집계했었던 엔비디아의 EPS는 0.79달러거든요. 전년 동기의 1.61배 수준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에만 170% 이상 뛰었다라면서 이 정도 상승폭을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예상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니까 최근 급등락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AI 모델을 좀 공개를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딱 하루 만에 17%말 그대로 폭락하는 일이 벌어진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까지 좀 커지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시장 불안감 더욱더 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비디아 주가 좀 빠르게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엔비디아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딥시크 발표 이전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 그야말로 급락을 한 이후에는 무려 5억 달러 이상이 엔비디아 주식으로 유입이 되면서 투자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엔비디아 급락 후에는 엔비디아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러한 투자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으며 시장 역시도 딥시크의 기술력이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지 좀 신중하게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하죠. 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역시도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굉장히 우세였기 때문에 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이 좀 투심을 안정화시키게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장은요, AI 투자 확대 소식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요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주요 기술 기업들이 AI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의 반등세를 조금 더 부추기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 양상 펼쳐지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증시에 상장된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종합을 해보면 이익 증가율이 시장 전망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기술주의 성장성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급락 후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으며 AI 투자 확대, 실적 호조 등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시장의 흐름 어떻게 전개될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엔비디아의 실적 역시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 CXL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삼성전자 발 이슈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발 이슈로 인해서 CXL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CXL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투톱으로 인해서 CXL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시세 지속성이 지금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반도체 투톱이 선보일 새로운 메모리 기술인 CXL 메모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XL 메모리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런 고성능 컴퓨터 환경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술이라고 하죠. 이 기술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개씩 풀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CXL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CXL은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컴퓨터의 GPU, CPU, 메모리 같은 이런 부품들이 서로 더 쉽게 연결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각 부품이 독립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고 CPU가 만약에 필요해지면 자신만의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CXL은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CPU가 GPU에 연결된 메모리도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여러 부품이 서로 메모리를 좀 공유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메모리 용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CPU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GPU에 붙어 있는 메모리도 함께 활용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이전에는 메모리를 좀 하나하나 분리해서 쓰다 보니까 메모리가 좀 부족해지거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CXL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CXL 메모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CMM DDR5라는 이름을 가진 메모리입니다. 제가 그리면서 첨부를 했죠. 이 왼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제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CMM DDR5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쓰이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연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속도 그리고 용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SK 하이닉스의 이 보이시는 CXL 메모리는 이런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모리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큰 기업들과 협력해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 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설치할 서버에서 SK하이닉스의 CXL 메모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 메모리는 인텔이나 AMD와 같은 이런 CPU 제조사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CXL 메모리 양산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CXL 메모리에 대한 전파 인증을 통과를 했어요. 이 저기서 전파 인증이라는 것은 전자기기나 통신기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좀 인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진짜 이제는 시장에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 인증을 마쳤다고 했잖아요. 그만큼이나 곧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메모리 양산 준비를 마친 이유는 CXL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 한번 살펴보자면 수요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꼽히고 있어요. CXL 메모리는 고성능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 분야에서 CXL을 지원하는 CPU가 적었다고 합니다. 적었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들이 양산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었대요.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 인텔이 새로운 CPU를 출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CPU는 CXL 2.0을 지원하는데 AMD 역시도 새로운 서버용 CPU를 공개를 하면서 CXL 메모리가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CXL 메모리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생기게 됐고,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도 양산을 시작한 것이죠. 이 기술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런 고성능 컴퓨터 환경에서의 메모리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부품이 독립적으로 메모리를 관리를 했었지만 CXL 때문에 덕분에 여러 부품들이 서로 메모리를 공유를 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됐죠. 예를 들어서 AI나 빅데이터 처리 같은 이런 대규모 연산을 하는 시스템에서 CXL 메모리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CXL 메모리 양산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터 환경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메모리 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나 효율성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CXL 메모리는 메모리 기술의 미래로 자리 잡을 가능성 높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것을 선도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로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중요한 이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는 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지 은혜로운 일정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